그래서 왜 에너지를 의미해서 쓰느냐? 우주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는 이게 플레인, 만물의 이치를 내. 네가 말한 대로 에너지, 힘 이런 게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벽은 불투명할까? 유리는 왜 투명할까? 빛은 우주 공간에서도 어떻게 지나다닐까?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제한적일까? 왜 우리는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물리야. 공부가 좀 어렵겠지, 그러면. 근데 과학에서 가장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를 어느 정도 하면 화학도 쉽고 생명과학도 쉽고 지구과학도 쉬워. 그래서 사실 물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긴 해.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너는 통합과학을 했니? 안 했어? 상관없어. 물리 화학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을 하면 통합과학이 굉장히 쉬워져. 그냥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중등물리는 했어? 중등물리는 했어. 자, 이거는 기본 개념사야. 그러니까 요걸 네가 충실하게 잘 하면 진짜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돼. 그럼 이제 그렇게 심화를 또 한번 하면 이제 물리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게 될 거야. 처음에 물리가 재미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몰라서 그래. 왜 우리 여행 갈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여행이 더 재밌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너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좀 재미도 없고 벽이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 두 번째 할 때는 재밌을 거야. 자, 첫 번째는 평형, 안정성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지. 저렇게 거대한 광안대교, 또 거대한 저 아이파크 건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 그런 것들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떤 점에 고려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정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힘이 중요해. 그 힘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돌림이 나오는데 일단은 힘부터 알아야 되니까. 자, 힘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어. 폴스 힘. 단위는 뭐냐? 뉴턴. 단위는 뉴턴. 근데 그럼 1뉴턴이라는 힘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이냐? 라는 거지. 1뉴턴. 1뉴턴은 약 100g 정도의 무게값이야. 그게 1뉴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 뉴턴이라는 단위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힘인 거야, 무게는. 근데 지구에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지. 중력 가속도가 기억나? 얼마야? 9.8이지.
그래서 왜 중학교 때 9.8kg에다 9.8 곱하면 뉴턴 단위의 무게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1kg의 무게값이 약 1kg의 무게값, 1kg이다 질량이. 그럼 얘 무게는 여기다가 9.8을 곱해줘. 근데 이게 이제 가속도 단위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약 10N 정도가 나오겠지. 그러면 9.8N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약 10N 정도 돼. 그러니까 100g 정도의 무게값이 약 1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단위도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사실 유도 단위라고 해서 이게 원래 없는 단위인데 뉴턴이 만든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과 같은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킬로그램이나 미터나 세컨드 같은 거 기본 단위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 단위라고 해. 우리는 앞으로 단위를 쓸 때 MKS 단위를 쓸 거야. 이게 뭐냐? 길이는 미터 단위를 써라.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써라. 시간은 세컨드, 초 단위를 써라. 이렇게. 근데 왜 이 단위를 쓰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야 단위 환산이 편해.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단위를 고쳐서 써라. 그럼 나중에 네가 단위 환산하기가 좀 편해지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럼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힘이 물체에게 주어질 때 힘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힘의 정의는 뭐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세모같이 이렇게 쓰잖아? 그럼 델타라고 읽으면 돼. 델타. 델타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기울기, 수학에서 얘기하는 기울기, 또 변화량. 수학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화량을 의미하잖아. 이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보통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힘의 정의는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이것들이죠. 이거의 원인이야, 원인. 이게 힘이야, 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근데 이거는 신경 좀 덜 써도 돼, 이거. 왜냐면 우리가 배울 역학은 강체 역학이라고 해요. 강체라는 말은 조그만 힘을 줘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거든. 근데 이 모양 변화 고려하는 게 딱 하나 있어. 탄성력.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배울 건데 그거 그때 설명할게. 우리는 주로 강체 역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불러. 운동 상태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크기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가 있어. 크기의 변화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크기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얘기해요. 속도의 크기. 그리고 방향은 알지. 그래서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크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해. 둘 다 같이 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두 개가 안 변한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알짜임의 개념을 잠깐 알아야 되니까. 자, 탁자 위에 공이 놓여 있어. 이 공은 운동 상태가 변하나? 안 변하지. 그런데 이 공에게 정말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나? 있지. 뭐가? 중력. 그럼 중력이라는 힘이 0이 아닌데,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왜 얘는 정지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거에 의문을 느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물체는 바닥으로부터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 그리고 그 힘의 크기가 같아. 이런 걸 우리가 항력이라고 부르는데,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을 항력이라고 불러. 혹은 그걸 알짜 힘이라고도 불러. 그럼 얘는 알짜 힘은 0인 거야.
합력도 0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볼 때 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게 가해진 모든 힘을 보고 그 힘의 합이 0이면 이건 없는 거지. 변화가 없는 거지. 0이 아니면 변화가 있겠지. 그래서 알짜힘을 봐야 돼. 그래서 알짜힘의 합이 0이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힘의 정의에서 그냥 나온 거야. 됐어? 그럼 알짜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0이지.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어. 얘가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거든. 만약 중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보통 mg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질량이고 이게 중력 가속도야. 그래서 이 무게값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속력이 변하겠지.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력이 변해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주변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기와 부딪히면서 방해받는 거지. 그러면 아래로 가해지는 힘, 위로 가해지는 힘이 크기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알짜힘을 구해야 되는 거지. 알짜힘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다음에 큰 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일 때는 알짜힘을 구할 때 차를 구해서 큰 힘의 방향으로 하면 돼. 만약 같을 때는 그냥 합을 구해서 그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간단해.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있어. 비스듬할 경우가 있거든.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비스듬하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이 힘을 운동 방향 쪽으로와 그의 수직한 방향 쪽으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 힘에 대해서는 이 물체와 수직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영향을 줘. 어떻게 바꾸겠어, 얘가? 이렇게 가게 바꾸겠지. 이 힘에 의해서는 속도가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 그럼 얘는 빨라지면서 왼쪽으로 꺾이는 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바꿀 수 있어. 수직으로만 작용한다 그러면 방향만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내가 공을 실을 묶어서 돌리는 거야. 어느 정도씩. 이런 경우면 순간적으로 얘 운동 방향이 여기서 여기거든. 근데 지금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방향만 바꾸는 거야. 이 등속 원리지. 방향만 바꾸고. 그래서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해.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바꿔. 수직으로 작용해. 그럼 방향만 바꿔. 비스듬하게 작용해. 그럼 두 가지 다 바꿔.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힘의 정의와 관련해서 힘을 잠깐 소개를 했고 알짜힘을 구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물체의 평형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알짜힘을 얘기를 먼저 했느냐? 물체가 평형이라는 거 있잖아. 평형 뭐 이것 비슷해. 안정성 이런 거. 자, 그럼 우리 뭐가 안정한지 한번 따져보자. 자, 여기 있는 이 분필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분필은 뭐가 더 안정해? 여기 있는 게 안정하지. 그치?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생태계 평형 이런 말 들어봤지? 생태계 평형의 뜻이 뭐야? 자, 이제 물리를 할 때는 있잖아.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의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야 돼. 생태계 평형인 거지.
그 범위 안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유지, 안정하다는 건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거야.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 걸 안정한 거라고. 그렇잖아. 얘는 아무래도 변화가 좀 적겠지. 근데 얘는 내가 손만 놓으면 떨어질 거니까 변화가 쉽게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평형이라는 말도 이 안정과 비슷한 얘기야. 자, 그러면 안정하다. 자, 그럼 안정하려면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안정한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R자형이 제로면 안정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걸 힘의 평형 상태다. R자형이 0이다. 힘의 평형 상태다.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자동차가 있잖아, 갈 때. 추진력을 작용해서 앞으로 가잖아. 근데 한 80km/h 정도로 앞으로 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엔진은 돌아가고 있거든. 그럼 앞으로 추진력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동차의 속도가 변하지 않지? 앞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왜 안 변하지?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뒤로 뭔가 그러면 이 추진력과 반대 방향으로 뭔가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평형 상태가 되니까 안정한 거지, 그치?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면? 마찰력이지. 그러니까 항상 물체 운동을 볼 때는 이렇게 힘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도 힘의 평형 상태일 수 있다는 거야. 왜? 방향과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면 평형 상태인 거야. 됐어? 그래서 두 힘의 평형 조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작용선이 뭐냐? 이 힘이 작용하는 선을 연장하는 거야. 같은 작용선이지? 같은 작용선이지?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작용선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마찰력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내가 밀면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을 해. 내가 주는 힘과 마찰력이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안 변한 거지? 근데 똑같은 힘을 내가 여기다 안 주고 여기다 주잖아? 운동 상태 변해. 즉,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찰력은 가다미면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용하거든. 근데 내 힘은 여기서 작용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했는데 나는 이렇게 작용한 거야. 그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회전.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힘의 평형 조건은 만족을 못한 거야. 힘의 평형 조건을. 그러다 보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된 거지. 작용선이 일치해야 되는데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 됐어? 근데 R자임은 여기지. R자임은 여기지.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았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문고리를 보면 있잖아. 문고리가 요새 문고리를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문이 싹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이걸 앞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게 편해, 여기를 누르는 게 편해?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어디를 눌러? 여기 눌러? 여기 누르면 힘들어. 나중에 해봐. 저 문고리 해봐. 이거는 쉽게 돌아가. 근데 이건 잘 안 돌아가거든.
이때 얘를 회전시키는 힘을 우린 돌림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혹시 목걸이 돌릴 때 이렇게 힘을 준 적 있어? 혹은 이렇게 힘을 줘봤어? 돌아가? 안 돌아가. 즉 만약에 F라고 해보면 돌림힘은 이거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R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곱이야. 여기 지뢰팔의 길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가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갈까 이거보다? 그치? 그래서 이게 수직일 때 가장 크게 작용해. 이거를 돌림힘이라고 하고 타우라고 써요. 돌림. 근데 돌림힘을 중학교 4학년 때 배웠어.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야, 수평잡기의 원리 생각나니? 한 칸, 두 칸. 여기다가 2개 매달면 여기는 몇 개 매달아야지 수평이 되지? 기억나? 여기다 몇 개 매달아야 수평이 돼? 너 몸무게 많이 나가는 친구하고 시소 탈 때 네가 앞에 앉아, 그 친구가 앞에 앉아? 친구 앞에. 그치? 그러면 여기 몇 개 매달면 되지? 하나. 그래서 이렇게 배워있어. 매다는 추의 개수 곱하기 거리는 매다는 추의 개수 곱하기 거리. 이러면 수평이 돼.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잘 봐봐. 이 추의 개수는 여기 걸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힘에다가 뭘 곱한 거야? 지뢰팔의 길이를. 이게 돌림. 별거 없지. 자, 근데 힘의 단위가 뭐랬지? 이제 단위도 봐야지. 뉴턴으로 해야지. 그리고 MKS 단위 쓰니까 얘는 미터로 해야지. 그치? 그럼 얘는 뉴턴 미터가 되지? 단위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뉴턴 미터 어디서 봤어? 1의 단위.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의 곱이 1의 양이지. 그럼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럼 1의 단위인 줄로 안 돼. 얘는 1은 에너지와 같은 단위야. 하지만 얘는 힘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변형시키면 안 돼. 알겠지? 뉴턴 미터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돌림힘. 그럼 얘는 지금 돌림힘의 합이 0인 상태거든. 자, 돌림힘은 좀 더 단순해. 방향이 2개밖에 없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거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이 힘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이 힘은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럼 이 2개의 합이 0이면 돌림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합이 0. 그러면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가지야. 물체가 평형하냐? 라고 하는 것은 R자 힘이 0이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돌림힘의 합이 0이냐. 그 2가지를 만족할 때 물체는 평형하다. 그리고 운동 상태나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힘을 줬을 때 이걸 F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선 돌림힘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줬구나. 그러면 지뢰팔과 힘의 각도가 세타지? 근데 나는 수직한 힘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요 성분을 써야 돼. 요 성분이면 요 길이하고 같은 거잖아. 그러면 사인 값 수직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수직한 성분만 써라. 이런 말이야. 됐어? 이 돌림힘은 우리는 정말 많이 이용해. 문고리에도 이용을 하지만 핸들에도 이용을 하거든. 자동차 핸들을 잡을까? 회전축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핸들이 있어.
그러면 요렇게 자 봐. 요거는 여기 지금 요 만약에 핸들이 없고 내가 운전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똑같은 자 얘가 이게 스몰 r이라고 해볼까요? 이걸? 그럼 내가 F라는 힘을 주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FR만큼의 돌림이 작용을 해. 맞지? 근데 내가 이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라지 R이라고 해볼까? 핸들을 가지고 할 때는 이만큼의 돌림이 작용해. 왜냐하면 이때 내가 힘을 줄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잖아. 수직 방향이란 말이야. 힘이 지뢰팔의 길이와 이렇게 작용을 하지. 어떤 경우가 내가 힘을 덜 들여도 되겠니? 돌림 힘이 훨씬 작지? 얘는 크지? 그럼 회전 운동을 잘 일으키려면 이렇게 해야겠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쓰는 거야. 그럼 훨씬 돌리기가 편하다는 거지. 혹시 트럭 핸들 본 적 있니? 트럭은 자동차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핸들을 조정하기도 더 어렵겠지. 트럭 핸들은 자동차 핸들보다 훨씬 커. 왜? 작은 힘으로 같은 돌림 힘을 주기 위해서 훨씬 커. 이런 걸 우리가 축바퀴라고 해. 축바퀴는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뢰팔의 길이를 길게 하여 돌림 힘을 키우는 거야. 이런 걸 축바퀴라고 한다. 이것도 이런 거 수원화성 그 건설할 때 뭐 썼지 우리? 정약용 선생님 뭐 썼지? 거중기 썼지? 거중기에도 이 축바퀴가 들어가. 그래서 작은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어올릴 수 있게 축바퀴를 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지뢰가 있는데, 자, 지뢰의 원리는 간단해. 자, 여기 물체가 있고, 내가 힘을 여기에 줘서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받침대를 어디다 둬야 되지? 회전축을 어느 쪽에 가깝게 둬야 되지? 이쪽에 가깝게 둬야지. 자, 왠지 한번 볼까? 얘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눌러서 얘를 요만큼 들어 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거리의 비를 A 대 B라고 해볼게. A 대 B.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실 물체에게 일을 해주려면 이 물체 무게가 W라고 한번 해보면 물체에게 일을 해주려면 요거를 H라고 할게. H. 그러면 이 W 곱하기 왜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H 이만큼 일을 해주면 돼. 됐지? 자 여기 이제 보자. 자, F라는 힘을 줘서 내가 지뢰에게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럼 F 힘 줘서 요거를 S라고 해볼게. 이거를. 그러면 F, S만큼 일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수평잡기의 원리를 한번 써볼게. 왜냐하면 얘가 회전을 일정한 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돌림 힘의 합이 0이면 되거든. 그렇지? 얘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 힘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그럼 이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면은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돌림 힘 해볼까? 자 1번 첫째. 이게 돌림 힘이지. 지뢰팔의 길이와 힘 W A는 이 돌림 힘이지. 지뢰팔의 길이 B지. 힘 F B. 됐어? 자 그러면 F는 얼마가 되냐? B분의 AW가 되지. 그럼 F가 B분의 AW가 돼요. F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S와 H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닮은 꼴이잖아 지금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A 대 B는 자 두 번째 A 대 B는
H 대 S가 되겠네? 그러면 BH가 AS가 되고요. S는 얼마가 돼? S는 A분의 BH가 되네? 그럼 S를 A분의 BH라고 바꿔볼까? 그랬더니 같아졌어요. 이게 지뢰의 원리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 결국 봐봐. 내가 지뢰를 이용하지 않고 이 물체를 그냥 들어올린 미래양과 지뢰를 이용해서 이 물체를 들어올린 미래양은 어때? 같아요. 즉, 내가 도구를 사용한다 해도 일을 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사용할까 이거? 이게 같지? 그럼 봐봐. A가 B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올릴 때 써야 되는 힘보다 지뢰를 이용할 때 쓰는 힘이 훨씬 더 작아. 즉,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동거리가 훨씬 커졌어. A분의 B만큼 커졌지. 이동거리는 좀 길지만 힘은 적게 들이고 일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모든 지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일종 지뢰라고 불러봅니다. 받침점이 이게 회전축이지. 받침점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힘점이라고 하고, 이걸 작용점이라고 하고, 이걸 힘점이라고 하지. 근데 병따개 같은 거는 받침점이 제일 끝에 있어. 작용점이 중간에 있거든. 병따개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병막에 걸고 들어올리니까 여기가 작용점이 되거든. 내가 힘을 주는 점은 여기지. 여기가 받침점.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 가도 짧지?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짧지? 그러니까 힘을 아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힘을 더 크게 들여야 되는 도구도 있어. 젓가락 같은 거, 젓가락. 젓가락은 어떻게 있죠?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어디가 회전축이야? 중간이 회전축이지? 근데 여기가 더 길거든. 그렇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내가 힘을 좀 많이 들이지만 이동 거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여기서 1종, 2종, 3종을 구분하게는 안 돼 있어. 자, 그렇다는 얘기죠. 자, 12쪽에 문제 한번 풀어봐.
값으로 맞춰보고 이렇게 맞췄으니까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답을 요걸로 맞춰 답만 나와 있는 걸로 맞추고 틀린 문제는 네가 다시 풀어봐야 돼 알겠지? 질문 있어? 운동 방향의 수직. 그럼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등속 원동량 같은 거지? 모두 변하는 게 아니라
운송력 원력이잖아. 그치? 나머지는 됐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의 평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는데, 먼저 무게중심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래야 분석하기가 편하니까. 무게중심이 뭐냐? 물체의 무게가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점이라고 불러요. 무게중심점 찾는 건 되게 쉬워. 어떻게 하지? 우리 손가락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얘가 수평을 유지하면 거기 그 점이 무게중심이지. 보통 뭐 이런 책같이 모양이 딱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밀도가 모두 균이라고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하면 돼? X 해가지고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지. 근데 이제 보통 물체가 모양이 균일하지 않거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다가 이렇게 회전축을 두고 추를 늘어뜨리는 거야. 추를 매달아가지고 실에다가 늘어뜨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체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실을 묶어갖고 추를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놓고 이걸 또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추를 쫙 늘어뜨렸는데 추가 이렇게 늘어졌다. 이게 지금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늘어졌다. 그러면 또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꼭 물체 안에 있다는 보장은 없어. 왜냐하면 이런 경우 와시죠. 무게중심이 어딜까? 그렇지. 꼭 물체 안에 있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런 무게중심을 너희한테 구하라고는 안 해. 그럼 무게중심은 질량중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량중심의 정의는 전체 질량이 한 점에 모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점을 얘기하지. 구라면, 꽉 찬 구라면 무게중심, 질량중심은 어디겠어? 가운데. 구의 중심이겠지.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가? 그렇지. 왜냐하면 질량 때문에 무게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량 중심점이 곧 무게 중심점이 되겠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처럼 이렇게 낮은 건물은 지표면에서의 높이가 변해도 물론 지표면 높이 변하면 우리 보통 중력은 작아지잖아. 맞지? 하지만 이렇게 낮은 건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건물일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크면 중력 가속도 차이가 크게 난단 말이야. 그럼 질량 중심점은 중간이 되겠지만 무게 중심점은 좀 더 아래가 될 수는 있어. 그렇지?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서 보통은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을 같다고 놓지. 같다고 놓지. 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체의 평형을 분석할 때 중심점을 찾는 게 중요해.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예제를 통해서 왜 그러면 편한지 살펴볼 거고. 자, 그래서 무게중심, 질량중심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무게중심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런 경우와 높이가 같아.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누가 더 안정할 것 같니? 이게 더 안정해 보이지? 잘 안 넘어지겠지? 얘가 더 안정해. 왜냐하면 같은 각도로 내가 기울였을 때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지.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게 지뢰팔의 길이가 되죠. 여기가 회전축이 돼요. 그럼 얘는 넘어지지. 하지만 얘는 같은 각도로 기울인다고 해도 자, 무게중심점, 무게중심점. 회전축이 여기지?
그러니까 돌리민이 복원력으로 작용하기가 쉬워. 어떤 경우? 여기 이걸 우리가 받침면이라고 하는데 받침면의 길이가 길 경우는 좀 더 복원되려는 방향으로 돌리민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가 더 안정적이에요.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어. 원줄이야? 어떤 게 안정적이야? 얘는 받침면이 점이야, 그렇지? 얘는 길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손가락으로 약간만 힘을 줘서 기울여 버리면 그냥 넘어지지. 근데 얘는 약간 기울여진다 해도 무게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 약간 기울여져도 이렇게 돼서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복원력이 있잖아. 이거 두 개 비교해요. 어떤 게 더 안정적입니까?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 무게 중심이 같은 비슷한 각도로 기울였는데 좀 더 회전축이 가까이 있지. 그러면 조금 더 기울이면 얘는 넘어지겠네. 얘는 조금 더 기울여도 안 넘어지겠지. 즉 무게 중심점이 아래쪽에 있을 수. 근데 이거는 우리 어릴 때 다 갖고 놀았던 장난감 뭐 있어? 오뚜기. 오뚜기는 내가 옆으로 밀어도 보변력이 작용하지? 그치? 무게 중심이 아래쪽. 자,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장난감의 안정성에서 자 봐봐. 오뚜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여도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항상 복원력이 작용하게 돼 있지. 오른쪽에 요거는 무게 중심을 아예 받침대보다 아래쪽에다 둔 경우야. 전체 무게 중심이 받침대보다 아래쪽이야. 항상 복원력이 작용하게 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 복원력이라는 게 있지. 요거는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배가 이렇게 떠 있어. 근데 보통 배는 짐을 아래쪽에다 싣거든. 아래쪽에 있지. 그럼 무게 중심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 근데 부력 중심은 부력이 잠긴 부피만큼의 물무게지. 그러면 이 부피의 중심점이 되거든. 그래서 무게 중심점은 아래쪽인데 부력 중심점은 무게 중심 조금 더 위쪽이 돼. 그래서 얘가 기운다고 생각해. 기운다. 그럼 무게 중심 오른쪽으로 가고 부력 중심 왼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가게 돼. 그래서 복원이 쉬워.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배 짐을 아래쪽에 안 싣고 위에다가 실었다고 가정을 해. 그럼 무게중심이 위가 되고 부력중심이 아래가 되거든. 그럼 얘 기울어진다고 가정해. 그럼 어떻게 되지? 부력중심은 이쪽으로 가지? 아니 미안.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지? 부력중심은 어떻게 돼? 잠긴 부분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넘어져 버려. 이해가 돼? 그래서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두려고. 자, 오른쪽에 피사일 사탑이 있는데 이 경우 피사일 사탑이 사실은 뭐 지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러면 안 무너지고 있느냐? 여전히 무게중심점이 요 회전축, 여기가 회전축이지. 이렇게 기울어지면 회전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즉 받침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조금 더 기울어져서 무게중심이 이 회전축의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넘어지겠지.
이것도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형 상태인 물체의 안정성, 안정된 평형 상태의 물체. 평형 상태라는 건 변화가 없는 거랬지? 유지가 되는 거야. 이 물체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두 개만 하면 돼. 알자인의 평형, 그 다음에 알자인이 제로면 되고 돌림인이 제로면 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자, 굵기와 밀도가 균일한 막대야. 그리고 여기 있고 얘는 끝에 있네.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Y라고 줬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질량 M짜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20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M짜리가 놓여있고. 자, 요거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X로 요 M을 옮길 건데. 자, 힘을 찾는 게 중요해. 일단 먼저 위로 향하는 힘 두 개가 있어. 뭐냐? A가 받쳐주고 있는 힘. 이걸 우리 FA라고 할게. 그 다음에 B가 받쳐주고 있는 힘, FB라고 할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두 개가 있거든. 뭐냐? 요거 동일한 지점이네. MG. 그다음 여기 전체 라지, 그치? 여기 라지 MG. 그럼 일단 알자임의 평형 조건을 한번 해볼게. 안정하려면 알자임도 돌림임도 합이 제로면 되니까. 자, 그럼 아래쪽으로 향하는 두 개의 MG, MG. 이게 FA 더하기 FB와 같은. 첫 번째. 다음 돌림임의 평형을 할게요. 근데 돌림의 평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미지수가 있다면 그 미지수에다가 회전축을 잡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회전축을 잡잖아. 그럼 얘는 돌림임으로 작용을 못 하잖아. 지뢰팔의 길이가 0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필요 없이 나머지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됐어? 근데 요 교재에는 요 두 개의 힘을 줬거든. 그리고 얘도 줬고 거리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어디를 회전축을 잡는 게 좋겠니? 거리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 Y를 찾는 게 목적이야. Y가 쉽게 나오려면 여기다 회전축 이게 좋겠지. 나머지 힘은 다 줬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무게가 한 점에 모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여기다가 그냥 전체 라지 MG를 여기다 줘. 그럼 자, 이거 두 개는 시계 방향, 요거 두 개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되지?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럼 해볼게. 일단 먼저 여기다가 회전축을 잡았어. 그러면 Y 떨어져 있는데 지금 돌림인 두 개가 작용을 하고 있지. 그럼 먼저 반시계 방향을 보여줄게. 이 두 개부터. 그럼 반시계 방향이야. 여기서부터 자, FA라고 하는 힘이 Y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FB라고 하는 힘이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21 더하기 Y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반시계 방향의 돌림.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돌림과 크기가 같으면 되잖아. 그럼 돌림의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시계 방향의 돌림 요거지?
스몰 mg가 y라는 곳. 자, 그럼 이게 지뢰판의 길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길이는 이제 계산을 해야지. 자, 전체. 그럼 얘 전체 길이의 중심점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막대의 전체 길이가 얼마니? 20L 더하기 y가 되지. 여기에 절반 이곳이지. 그럼 얼마가 되지? 10L 더하기 2분의 1 y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의 길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도 따졌으니까 10L 더하기 2분의 1 y. 근데 거기서 y를 잠깐만.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나 되죠? 여기의 길이가? 그럼 여기서 y를 빼면 되겠네? 그럼 거기 길이가 나오겠네? 그럼 10L 더하기 빼기 2분의 1 y가 되는 여기서부터의 길이는 저기에다가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y를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L 더하기. 자, 그럼 라지 mg에 곱하기 10L 더하기 2분의 1 y. 됐나? 자, 그러면 이게 돌림의 평형이고 이게 알짜임의 평형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y 값을 찾아내면 되겠지? y 값이 나오겠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잠깐만, 이 문제에서는 어디다가 회전축을 잡았니? A가 받치는 지점을 회전축을 잡았다 그랬지? 이 문제에서는 맞지? 우리는 y 값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저 끝에다가 잡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옮겼대. x만큼 거리에서.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m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가 m. 그러면 자, 위로 FA, 위로 FB, 그 다음에 여기가 MG, 그 다음에 뭐 이쯤 해서 라지 MG라고 놓을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가 Y, 여기가 20에. 자, 그럼 y는 이 앞에서 우리가 찾았다라고 그 식으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x를 찾아야 되거든. x. 여기는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그렇지? a부터로 돼 있지. x가. a부터로 돼 있네. x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가 회전축을 잡아야겠네. 이 x를 쉽게 구하려면. 그럼 또 똑같아. 자, fa 더하기 fb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알짜 mg. 자, 그 다음에 돌림의 평. 자, 이번에는 x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로 잡는 게 편하겠지. 그럼 여기로 잡으면 이건 돌림으로 작용을 안 하니까 이것도 없어져. 맞지? 물론 이 값을 줘서 사실은 안 없어도 되는데 또 없어져. 자, 해볼까 그럼? 자, 일단 먼저 반시계 방향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저기다 잡았으니까 20L 거리야. FB 곱하기 20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이제
시계 방향의 돌림이지. 그럼 요 두 개를 쓰면 돼. 자, 스몰 mg 곱하기 x 더하기 자, 라지 mg 곱하기 요 길이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전체 길이가 20L 더하기 y지? 그러면 20L 더하기 y인데 여기에 절반인 거리. 그러면 10L 더하기 2분의 1y가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에서 y를 빼줘야 돼. 그래서 10L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y가 돼. 그래서 여기는 10L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y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것도 줬고 그치? 값을 줬어. 이것도 값을 줬지? 요것도 값을 줬지? 그러면 요걸 찾을 수 있겠지. 이해가 돼? 왜냐면 요거는 어디서 찾냐면 아까 앞에서 찾았어요. 그 식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면 이제 네가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Q1을 한번 풀어봐. 17페이지 Q1.